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같이 보육 관련 법규 이해란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순덕기입니다. 네, 소개했으면 박수 치야죠. 네. 자, 제가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못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재밌게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법은 더군다나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멋진 저를 좀 바라보면서 좀 강의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순덕기입니다. 자, 성이 좀 특이하죠. 순씨입니다. 순씨.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 있죠. 그래서 제 이름이 순덕기다라는 거. 대한민국의 0.001%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순씨를 흔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원장 사전 직무잖아요. 이 교육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또 이제 원장님이 되실 분도 계시고 또 뭐 보육교사로서 쭉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원장님을 내가 원장을 꼭 해보겠다 이런 꿈을 안고 계시는 분은 오늘 굉장히 딱딱한 내용입니다. 법규, 보육과 관련된 법규지만 이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은 법의 속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제법이죠. 법은 강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권력이 일정 부분 제재를 두른다.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장이 되기 위해서 이 법 딱딱한 것 같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들 좀 우리 같이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보육 선생님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죠. 저하고도 인사 나눴으니까 자, 옆분하고 안녕하세요. 네, 옆분 아무도 없는데 인사하기가 좀 그렇죠. 자, 그래도 좀 재밌게 같이 공부한다는 이 속에 많은 분들이 이 강의에 듣고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법규 관련해서 교재 다 가지고 있죠? 교재를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일단 목표는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과 또 어떤 부분에서 주요 내용들이 개정되었는가, 그래서 초기부터 개정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법을 잘 몰라요,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법은 매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법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 것이 아니라 뭐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또 아름아름 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이제 딴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법이 있어, 그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좀 뒤늦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법을 이해하고 찾아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것이 강제 규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정한 제재가 들어온다라는 거. 예, 여기서 뭐 예전에 제가 오프 수업에 강의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했더니 어떤 이거 딱 보육 선생님 손이 들더니 쇠고랑 차요 이렇게 하더니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좀 막말로 해서 쇠고랑도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나 법 몰랐어요 이렇게 한다고 용서가 되지 않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법 원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모든 법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모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찬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 법을 잘 이해하자라는 측면에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보육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 이 내용 숙지를 좀 정확하게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관련된 업무 처리들을 다 이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영유아 보육법 말고도 이 관련된 아동보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동 존중 권리 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 복지법에 의하면 이제 학대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운영한다면 가장 또 핵심 이슈였던 CCTV 관련된 이런 내용들,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 관련된 법들 같이 우리가 제가 지식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이해, 교재 펼치셨죠? 지금 교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찾으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영유아 보육법, 왜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을 했느냐, 그죠? 일단은 법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 자, 정의, 소셜 저스티스라는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같이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머리 커트하고 짧게 맨 우리 선생님, 제 출석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성함을 부르질 못했겠는데, 네, 보이냐고요? 네, 보이진 않고요. 그냥 그런 선생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가 뭐예요? 사회 정의? 네, 자, 이 사회 정의란 모든 기본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주어지죠. 기본권이 뭐가 있습니다. 생존권도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고 이런, 그죠? 또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그리고 이 정의의 이 핵심은 평등이다. 평등.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어떻게 해요?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은 사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쇠고랑차입니다. 쇠고랑. 근데 지금 모든 법은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좀 현실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평등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평등을 지키지 않으면 쇠고랑차야 되는데 실제 쇠고랑차는 사람은 별로 없죠. 네. 어쨌든 우리가 사회 정의란 거는 이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영유아에 보면 차별금지법, 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또 이제 요즘 다문화 사회잖아.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도 보면은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에 영유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색깔이 틀리고 모습이 틀려서 거기서 나타나는 차별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 컸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부모님들이 특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10개 손가락 깨물어 아무런 게 없다. 그래서 다 똑같이 아프다. 근데 이 내 자식을 키울 때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정이 가고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솔직히 그래요. 모든 자식이 똑같이 귀엽고 예쁘다. 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좀 말썽 부리면 안 예쁜 아이도 있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제 자식을 지금 제가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한 26,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늦둥이 9살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위에 큰 아이들은 다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데 남자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자아이들 둘 키우다가 이제 늦둥이 40 중반 넘어서 이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9살이 됐는데 얘가 이 큰아이들 키울 때보다 더 여자아이인데 너무나도 귀엽다란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차별을 갑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으로서 차별이 가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어떻게 돼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법으로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고 평등하게 사랑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법에 강제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해라는 거죠. 이렇게 차별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차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 그죠? 우리 행동을 그대로 쫓아서 행동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제2의 부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아이들 옛날 속담에 그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죠? 옛날 그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부분인데, 한번, 3살이면 언제요?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아이들, 그죠? 이 아이들이, 지금 3살, 그죠? 만 3살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형성된 성격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80까지 사시는 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갑, 진갑 해가지고 60세, 61세만 돼도 막 한갑잔치를 하는데 요즘 한갑잔치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한번 성격이 형성이 되면은 영원히 간다. 죽을 때까지 그 성격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 오래 사셔가지고 뭐 80은 기본이고요. 80 사셔도 쌩쌩하시죠. 어르신 분들 뭐 120
요즘 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고 하는데, 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근데 120살이 아니라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노인이 됐을 때, 뭐 저기 뭐 지금 젊은 선생님들은 뭐 50년 후에, 30년 후에, 또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이 선생님들은 20년 후에 뭐 노인 어르신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그 120살을 지나 제가 예견하건대 이런 과학 발전을 본다고 하면, 또 과학 발전하면서 의료 발전이 되죠. 150살은 기본적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0살이요? 네, 걱정 마십시오. 150살까지 충분히 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여든은 기본적으로 살죠. 그래서 요즘은 성격이 한번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든까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으니까 여든 1세, 81세가 되면 또 새로운 성격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뭐 또 3000%. 제가 이렇게 3000% 잘 빠지는데, 3000%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성격 형성을, 하는 시기에,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 보육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 형성이 언제 되느냐 해서 18개월에서 36개월. 자, 프로이드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뭐, 심리학의 아주 뭐, 대가죠. 그래서, 이 상담 심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이 프로이드를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프로이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유아 관련된 모든 이 교육도 프로이드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가장 기본 심리학을 기초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뭐 프로이드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리비도에 의해서 성적인 욕구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사람을 동물적인 부분으로 이 취급을 해서,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뭐 이제 삐아제라든가 인본주의, 또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자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프로이드를 기반해서 프로이드의 의견에 따르고 그거를 발전시킨 사람들도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프로이드에 반해서 만든 이론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본다고 하면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리고 뭐예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18개월, 36개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요즘 주로 혼자 이렇게 좀 홀로 그죠?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거의 6남매, 저희 와이프도 7남매, 그리고 제 친구들 보면 11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있을 때는 형제의 순위가 먹여지고, 거기서 뭐랄까요, 질서가 만들어지고 예의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혼자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그 또래 집단 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우리가 이제 제가 또 뒤에서 법을 가리키는데, 법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부분 다루는데, 사실 이런 중요한 시기, 우리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죠.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이제 대학교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스승, 선생님들이 있는데, 다른 우리 뭐 유치원부터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라는 게 교육을 담당하는 거죠. 교사다. 그래서 교사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교사인데 교육뿐만 아니라 뭐를 보육이라는 걸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보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격 형성을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자 여러분이 뭐 가르치는 이 내용이 좀 법을 가르쳐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보육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안타까움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뭐 많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대 문제라든가 또 어린이집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전 사건의 꿀꿀이족 사태부터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냐? 이제 사명감이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운영하려면 물질, 경제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명감을 이렇게 덮어버려서 우리가 처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노령 시대죠. 노령.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초고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노령 시대에 결국은 지금 노령 시대에는 아동 이 젊은 계층들이 노인을 돌보는 우리와 같은 젊은 계층들이 노인을 돌보는 때는 7대1 부양이에요. 7대1 부양. 그래서 7명의 우리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지금 내죠. 내가지고 어르신 한 분을 돌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 2050년 30년 정도 되면은 한 3대1 부양 그리고 50년도 뭐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후에는 3대1 부양. 그 다음에 한 20년 후에는 1대1 부양. 자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10년 후면 노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10년 내지 20년 후면 아니면 30년이면 노인이 되는데 그때 가면 1대1 부양이란 거죠. 1대1. 그래서 뭐 7대1 부양만 하면 세금이 뭐 지금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3대1 되거나 1대1 부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내가 돈을 100만 원 번다. 50만 원을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세대 간 갈등이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세대는 이제 저 같은 노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돼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우리가 돌봄의 대상이 되죠. 그 돌봄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돌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차별한다. 그죠? 차별한다 하면은 노인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웠던 아이들 중에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요양원 원장이라든가 요양원 그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죠. 우리 아이들 중에 요양보호사가 되는데 내가 마침 또 노인 돼서 그 요양원에 입소를 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예뻐하고 키웠던 아이들이 선생님 그때 저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돼요? 차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워줘야 이 아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나를 돌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을 뭐 계속 엉뚱한 소리 하다가 이제 법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영유아 보육법이 왜 제정이 됐냐? 큰일 났습니다.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법 제정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영유아 보육법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어린이집이 필요하게 왜 필요해요? 예전에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말. 근데 이제 그건 그쪽 서구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은 1970년도 서구에서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20세기 후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2세기에 걸쳐 이렇게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막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선도국가다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우리나라는 산업이 거의 50년, 30년 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자, 어쨌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 도시가 형성됐죠. 어마어마한 도시. 그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농업시대에는 대가족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가족했다가 이제 산업혁명에서 노동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 핵가족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몰리게 되고 도시로 몰리다니까 집 문제 그리고 또 그런 핵가족이 되면서 또 혼자로서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도시화가 되고 막 발전을 하면서 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누가 키우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인구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직장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울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또 기구가 필요했던 그게 이제 어린이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핵가족이 되고 또 기혼 여성들이 이제 취업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이런 사회적 욕구 그리고 이거를 국가가 이제 책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육아에 대한 아동보호 또 교육의 책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동 영유아 보육법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육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유아 보육법이 1991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나요? 영유아 보육법이 199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7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저도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새마을 운동 참여했던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70년대부터 이제 경제 발전이 쭉 되면서 이제 그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그 영유아에 대한 그 아이들 돌보는 것이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 법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특히 이때는 그때는 그 영유아 이 보육법이 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좀 돌보는 위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별적이다, 수혜적이다라는 부분. 이제 지금 이제 보편적인 그 재정도 거의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책임으로서 이제 보편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많이 접근이 되었다고 하면 예전에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법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 좀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별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편적인 측면에서 법으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법들은 계속 개정이 되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 체계가 있습니다. 자, 영유아 보육법 체계 좀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헌법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보육법의 가장 기본 법의 그 근원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판을 받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고요. 법의 근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국가의 최고 기본법이 우리 헌법이죠. 그래서 이 헌법에는 생존권적인 기본권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영유아는 어른들이 돌봐야 되고, 그죠? 부모님이 돌봐야 되는 그 생존권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하위법, 이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률. 그래서 법률은 이 영유아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여러 가지 기본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위법으로서 영유